매주 월요일 국내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통찰해보는 정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코너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해 마지막 날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날은 뭐 하십니까? 한 해 마지막 날. 그럼 뭐 특별한 일 하세요?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런 스타일 아니시군요. 예. 평소랑 똑같이 지내시는 스타일이시군요. 역시 좀 냉철한 분석가다운 면모가 아닐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긍정과 부정이 뒤바뀌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관련해서 그 뒤에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조사 결과도 오히려 그 폭이 더 커졌어요. 부정이 더 높아졌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얘기를 이어볼까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아직 있겠습니까? 물론 있죠. 예. 뭐 역대 정부도 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네. 반등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반등하는 경우는 예. 대통령이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이미지가 네. 돋보인다거나 아니면 외교 사안,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총사령관의 이미지가 부각된다든가. 안보 사안.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일본 독도 문제와 일본하고 충돌할 때 이럴 때는 이제 국민적 지지를 좀 받죠. 그때 올라갔군요. 지지율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2015년 여름인가요? 전방에서 그 지뢰가 터졌을 때 이제 군복을 입고 방문하고 막 이랬을 때 이제 지지율이 좀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지지율 반등의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높았던 지지율까지 돌아가진 못하겠죠. 그거는 이제 번지 점프 생각하시면 돼요. 번지 점프. 모든 대통령은 가장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돼 있어요. 그 기대가 하여튼 최고치에 이르렀을 출범할 때 제일 높았고 80%, 90% 이런데 뛰어내리면 몇 번의 반등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결국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번지 점프 뛰어내리면 맨 밑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몇 번을 반동을 거치죠. 근데 그게 뛰어내린 지점만큼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결국 내려온다는 게 중요하죠. 내일이면 새해를 맞게 되고요. 대통령 신년사도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언론에는 오늘 알려지겠지만 지금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뭘 얘기해야 될까요?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신데. 아니 그래도 이 일로 지금 직업이시잖아요. 정치 컨설턴트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분들이 왜 그럼 지지 철회했느냐 이렇게 이유를 묻는 이제 갤럽 조사 같은 데 보면 이제 경제나 뭐 민생 문제를 많이 들어요. 경제와 민생. 그게 이제 압도적으로 1위고 뭐 최저임금이나 등등등등 뭐 또 나머지 다 합치면 경제 관련된 게 가반을 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경제를 잘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좀 달리 그래도 국민의 얘기를 좀 잘 들어줄 거다. 소통을 잘하고 그다음에 좀 겸손하고 권위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독선적이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뭐 그럴 것이다. 그런 이제 태도죠. 그런 태도에 대한 그 높은 점수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와서 보면 과거 정부하고 별로 다른 거지가 않은데 이런 인식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뭐 이유로 적시해 갖고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뭐 그래도 이제 그냥 대답하기 좋게 경제, 민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또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일자리 전광반도 만들고 일자리 수석, 일자리 위원회 얘기했으니까 일자리가 금방 늘어날 것 같이 보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그 개념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새로운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구나. 뭐 이런 식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가 이제 실적이 따르지 못할 때 아무래도 실망이 좀 더 있겠죠. 대통령의 어떤 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대통령이 보여줬던 태도가 과거의 대통령과는 좀 달라 보였거든요. 뭐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뭐 기자회견장에서도 사전에 뭐 준비되지 않은 질문도 받고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근데 그게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혹은 또 대통령을 뭐 지지한다고 할 때 보통 세 가지를 평가하거든요. 강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 돌봐줄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강한가라는 돌봐줄 수 있는가는 약자를 그러니까 이 강한가라는 건
대한민국의 그 안보, 네. 외교 안보를 맡겨도 될 만큼 네. 충분히 강한 지도자냐.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사령관 아닙니까?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묻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점수를 좀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전쟁 직전까지 간 그런 분위기를 상당히 그 평화 분위기를 돌리는데 상당히 공이 크고. 그럼요. 예.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나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때도 상당히 그 강한 모습을 정성을 다했고. 그때만 해도 국민들한테도 오만하지 않고 이 공은 남에게 돌리고 그리고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니다.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건 좀 점수를 좀 땄고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건 이 수많은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이제 국정 정책들인데 이 정책과 관련된 거는 지금 좀 신뢰를 많이 잃은 거죠. 경제 정책도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냐 혁신 성장이냐 갖고 투톱끼리 계속 갈등이 있는 보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일자리도 뭐 여름 되면 좀 나아질 거다. 뭐 겨울 되면 나아질 거다. 뭐 내년에 나아질 거다. 이랬는데 별로 성과가 없고 사법 개혁이나 뭐 많은 개혁 얘기를 약속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고 문제는 이 세 번째입니다. 돌봐줄 수 있는가? 약자를 돌봐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두 개는 사실 대통령 후보 때나 이럴 때도 그렇게 크게 신뢰가 있지는 않았을 텐데 돌봐줄 수 있는가? 사회적 약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 거다. 이 문제는 좀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보면 지금 청와대가 하는 거는 좀 그때보다는 좀 이 문제에서 좀 거리가 있는 약간 변한 것 같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자회견도 잘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안 하고 기자들 아무리 쓴소리가 나오더라도 해야죠. 어떤 얘기가 질문이 들어가도 그 트럼프도 그렇게 하잖아요. 싸우면서라도.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 해야 되고 기자를 빼고 뭐 국민을 만난다든가 뭐 이렇게 연출된 이벤트 같은 거는 그거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죠. 그렇죠. 두려울 정도의 질문이 나올 수 있어도 그건 정면을 맞부딪혀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체가 평가를 받는 것인데 그런 모습도 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조금 그 낮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보이네요. 그 제가 박성민 대표님이 다른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만과 초조가 겹치는 시간이다. 어떤 뜻입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 대통령 되고 집권하고 한 1년쯤 지나면 청와대 권력, 지금 청와대 정부란 말도 듣지만 청와대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관료들이 청와대에서 지시하거나 뭐 얘기하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석이나 뭐 비서관, 행정관까지도 이게 엄청난 힘으로 이제 전달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료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모두가 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예스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다 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오만에 이제 점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권력의 맛을 봤다. 그럼 이제 오만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이걸 이제 뭐 국회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에 가서 뭘 뭐 바꾸려 그러면 법과 제도를 바꾸려 그러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관료들의 그러니까, 저항도 있고, 관료들의 저항도 있고 현실도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또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적은 잘 안 나타나니까 약간 초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 회의할 때는 뭐 될 것처럼 언제까지 뭘 추진할까 보고는 있을 텐데 이 생각보단 잘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처음에 힘이 있을 때 집권 1년 차 때 또 늦어도 2년 차 안에 그때가 골든 타임이거든요.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총선 지금 다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탄핵연대다 개혁연대다 얘기 나온 것이 그때 못하면 총선 다가올 때 힘듭니다. 다 지나갔다고만 하지 마시고 뭐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중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적 쇄신이고요. 뭐 2월 전에 비서실장 바꾼다. 오늘 뭐 일부 신문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인적 쇄신 혹은 그 이상의 빅픽처를 그려서 뭔가 이걸 타개할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빅피처는 이미 이제 쉽지 않아진 것 같고요.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런 빅피처라고 얘기할 정도면 뭐 그건 2017년이나 2018년에 했었어야 되는 얘기 같고. 그러나 이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40%대의 여러 조사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40%가 무너지면 그거는 대통령 선거 때 찍었던 사람들도 이제 등을 돌리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여당 내에서도 이제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여름에 했으니까 여당은 청와대 쇄신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 군데서 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차기 대권 주자가 그동안 이제 쭉 지켜보다가 비판하면서 치고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차기 대권 주자가 아니라면 저는 이제 그 소장파 초재선 그룹들 중에서 당이 이대로 가도 되느냐, 이대로는 안 된다. 네, 청와대 이대로 가면 되느냐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은 대권 주자보다는 아마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더 있죠. 왜냐하면 대선은 좀 많이 남았고 당장 총선이 내년 들어가면 이제 그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도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지금 벌써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35%까지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쇄신 요기가 좀 나올 수가 있고 청와대는 개편은 그 어차피 내후년에 총선에 나갈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얘기가 1기 청와대를 개편해야 되니까 그때 아마 한꺼번에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오늘 그 운영에 나오는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답변을 하는 중에 이걸 무난히 방어하느냐 아니면 또 새로운 또 이슈를 또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조금 늦춰지느냐 좀 앞당겨지느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이제 청와대 인적 개편이 이걸 반등시키는 어떤 카드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 어떤 모양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인적 쇄신의 시기도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오늘 운영위에서는 그러면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이게 이제 법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조국 수석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했던 건 이전 정부와 좀 다를 거다. 태도가.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그 뭐 낙하산 인사다 지금 뭐 블랙리스트다 이런 얘기들이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을 때 대하는 태도라도 좀 달랐으면 그 메시지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는데 의도를 자꾸 갖고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무리뉴 감독이 왜 경질됐어요? 이기고 싶은 의도가 있었지만 졌기 때문에 경질된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정치도 그런 것인데 잠깐만 의도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그 두 분이 나오시는 거 이건 평가를 합니다. 특히 민정수석이 뭐 간행이었든 어쨌든 그동안 쭉 안 나왔던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나가기로 어쨌든 뭐 연계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 점은 높이 평가하고 이런 것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이런 하고요. 건 또 이전 정부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냥 또 나온 거면 본인이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뭐 지휘관리 책임을 잘못했으면 그것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런 태도를 좀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또 이해도 하죠. 다 방어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 운영이 있으니까 지금 박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이 얼마나 실현되는지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이런 질문이 왔네요. 3156번님께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 정권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현재 언론, 특히 신문사들의 여론몰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마 이제 보수 언론들이 노무현 정부 때처럼 현 정권을 과도하게 이제 밀어붙이면서 이런 지형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글쎄, 이건 뭐 제가 언론은 근데 원래 권력을 비판하는 게 본령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만일에 그건 상수로 둬야 되는 거예요. 변수가 아니라. 그리고 그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또 모든 정부가 보기에 따라서 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우호적이었던 언론이 이 정부에서는 그때는 또 진보 언론이 또 공격했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언론의 공격은 상수로 두시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갑자기 생긴 거면 이제 변수지만 원래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날카로운 통찰이 많아서 이 정부의 분들이 한 번쯤 새겨드렸으면 하는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